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랜 시간 성장하는 기업은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그런 기업을 잘 선별해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선택이 없죠. 오늘은 내 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좋은 기업 탑3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3개 기업을 뽑았는지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뒤 이 영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업은 언제나 흥미로운 투자 기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 중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올바른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먼저 볼게요. 2018년도랑 19년도를 보면 주가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테슬라는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년도 말부터 순이익이 양전하기 시작했죠. 전기차라는 새로운 산업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탄소 배출권으로 매출을 방어했고 이제는 진짜 전기차 매출을 급등시켜 놨습니다. 현재 점유율을 독식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기업이 됐죠. 주가가 말해주듯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다소 내려온 시점인데요. 테슬라 실적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과거 실적부터 한번 파헤쳐 볼게요. 2015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데요. 2021년 급격하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죠. 매출이 53.8빌리언 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15년도의 매출이 4빌리언에 비하면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총 수익을 보더라도 0.9빌리언 달러에서 21년도 13.6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7월 21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중국 봉쇄로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16.93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정도였는데 EPS를 봤더니 1.86이 예상이었는데 2.27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 물량을 75% 정도 처분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매각함으로써 EPS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코인을 제외하고 EPS 예상을 보면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방어를 잘했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테슬라는 어떤 기업인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5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와 동시에 전기차 중요 부품인 배터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률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는 중국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 모델 탑10을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보면 우링의 홍강 미니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와 3위가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입니다. 최근에 BYD가 중국에서 판매량을 높이고 있는데 글로벌을 포함하고 나면 역시나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누가 1등이고 글로벌 장악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테슬라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슈퍼차저인데요. 한국에서는 잠실에 총 17기 구축하면서 충전 메카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넘어가면 25,000개가 넘는 슈퍼차저가 설치됐죠. 앞으로 3배 이상 늘린다고 하니까 수익성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될 겁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에 공급할 생각을 갖고 있죠. 확장성 또한 높은 편인데요. 테슬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될 겁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다른 충전소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만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의 기술 핵심이죠.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풀셀프 드라이빙이랑 오토파일럿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도달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레벨 5단계가 최종 목표가 될 건데 이거 되기 전에 법 제도 앞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죠.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은 2025년에 애플카에 자율주행을 탑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주행의 시작점은 2024년이나 5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경제 효과를 보면 3.5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교통 혼잡이 축소되고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항목입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 보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율주행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우리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이 틈새 시장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어도 차량의 운전자 패턴을 데이터로 취합해서 사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험료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테슬라 약관을 보면 월 121달러에서 83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플로토인데요. 워런 버핏이 보험회사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역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테슬라는 시간이 문제일 뿐 사업이 확장되는 건 좋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파트너사로 아레본이 있는데요. 최근 메가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축한 메가팩 용량보다 훨씬 많은 건데요. 앞으로 6만 가구 전기 공급할 효자로 등급할 걸로 보입니다. 연간 4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외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매력적인 사업으로 확장해 갈 겁니다. 추가로 7월 5일에 독일 하노버의 이디언 엑스포에서 테슬라는 태양광 정지 트레일러 시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스타링크가 연결된 태양전지 주행 연장 트레일러로 보이는데 나아가서 테슬라 차량에 내장된 배터리 주행을 넘어서 장거리 여행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 개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준히 기술 개발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대주주 현황 탑10을 가지고 왔는데요. 뱅가드, 블랙락 등 우리가 알만한 투자 회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애플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여기도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다라고 얘기하지만 뱅가드, 블랙락도 비중을 크게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ETF도 포함되어 있죠. VTI랑 IVV가 2.3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전망은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파란색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2040년도가 되면 전기차 점유율이 50%를 넘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길에 깔린 차 중에 절반이 전기차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관련된 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전기차 수요 공급 전망인데요.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고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까지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당연히 전망이 좋은 산업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시 테슬라로 넘어와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R&D 투자랑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R&D 투자를 보면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영업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역시나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앞에서 보험을 말씀드렸는데 현금 흐름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테슬라가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자산 대비 부채랑 발행 주식 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을 먼저 보면 자산은 증가하는데 부채는 감소한다.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죠. 현재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발행 주식 수인데요. 2013년도에 주식이 발행된 게 0.53빌리언이었는데 현재 봤더니 1.04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96% 증가했다는 건데 주식이 2배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내 주식 가치가 반으로 줄은 건데 주가가
그거보다 더 크게 상승했죠. 무마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 발행을 계속한다?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수가 증가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ETF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담고 있는 ETF 수가 294개인데요. 이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탑3 3개를 보겠습니다. 우선 비중이 높은 순위를 보면 XLY가 테슬라 비중이 2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XLY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의 소비재를 담고 있는 ETF죠.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주식수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테슬라를 봤더니 SPY랑 QQQ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에 투자하거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다면 가장 많은 비중이다. 그러면 XLY에, 아니다, 나는 전체 지수를 추종하면서 테슬라를 함께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PY나 QQQ가 좋은데요. SPY는 IVV보다 보수가 높죠. 그러면 우리는 IVV나 VO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볼게요.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요. 16명은 바이를 외치고 5명은 홀딩, 그리고 6명은 셀을 외칩니다. 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생각해보면 16.36%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고 내려가느냐를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면 앞으로 83%더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는 91%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거니까 내 주관에 맞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리스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리스크죠. 중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제재가 들어오면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해 갈 건데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기존 완성차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5개 중에서 신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 신사업의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3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당연히 전기차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 공장 충전소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당연히 기가팩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 완전 주행이라든지 보험, 에너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갖춰진다면 당연히 구독 서비스랑 기가팩토리가 더욱더 확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해 갈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지 혹은 제거가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투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테슬라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좋은 기업이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몰빵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건강한 투자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길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건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인데요. 로비랑 휴게 공간만 봐도 직원들의 복지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면 업무 효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부터 볼게요. 1900년도부터 빌 게이츠가 CEO를 하면서 주가를 신나게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2000년도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맡은 CEO가 스티브 발머인데요. 불운의 사나이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거나 행보하는 시기에 스티브 발머가 맡았었고 2014년도에 새로운 수장이 등장합니다. 사티아 나델라인데요. 지금의 CEO와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뤘었죠. 이 사람이 외부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사장까지 연임했던 사람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에서 부사장이었는데 관련된 사업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회장을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티아 나델라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얼마나 회사를 잘 이끌었는지 매출과 총수익을 보겠습니다. 15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데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총수익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61.3빌리언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마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분기를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미리 선반영하듯이 주가가 내려왔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가이던스도 좋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마소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성이 높은 건 당연히 클라우드죠. 이번에 클라우드가 작년 대비 40% 성장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다는 이유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점유율을 보면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요. 21%까지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체크를 했는데 그때는 18%였고 작년에 20% 그리고 올해는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유율을 점점 높인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보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높은데 규모도 커지는 시장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성장 동력은 게임인데요. 마소는 엑스박스랑 블리자드를 등에 업고 게임 산업에 진심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인크래프트도 인수했었죠. 올해 초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자그마치 687억 달러 거금을 썼습니다. 이로써 게임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텐센트랑 소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마소가 게임에 이렇게 열심인지 투자자로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간단히 한번 볼게요. 게임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통신 속도 발달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3G가 도입됐을 때 우리는 음악을 저장해서 듣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의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CD 플레이라든지 MP3 같은 것들은 퇴물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되는 산업인지 혹은 퇴물이 되고 있는 산업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G가 도입되는 순간 우리는 영상을 편하게 보기 시작했죠. 유튜브랑 넷플릭스 등 OTT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원동력을 가져가는 게 통신인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5G 통신은 어떤 발전을 일으킬까? 요겁니다. 마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게임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OTT 시장처럼 게임도 이제 콘솔이나 PC 같은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중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게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2015, 16, 17년도를 돌아보면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티아 나델라, 이번에는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CEO 인터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했는데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단지 게임 산업이 좋아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성장 동력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마소는 그 누구보다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게임은 메타버스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VR 시대를 열어주는 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30년도까지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로 시장이 확대돼 가는 건데요. 그 안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응용되는 시장 규모를 보면 헬스케어, 제품 개발, 교육, 프로세스 개선, 유통 등이 있습니다. 교육에도 마소가 힘을 뻗어가고 있죠. 관련된 산업에도 곳곳에 녹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의 강자의 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소가 게임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메타버스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 현황을 볼게요. 탑10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뱅가드랑 블랙락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보이시죠? VTI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고 VO랑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마소 시총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소에 직접 투자해도 좋지만 이렇게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볼게요. 왼쪽에 R&D 투자를 먼저 보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죠. 조금 안타까웠던 건 2020년 코로나 때 주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는 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영업현금 흐름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소는 신용 등급이 AAA로 국가급이죠. 그만큼 신용이 좋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기업들의 관심이 더 쏠릴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이 배당을 줄까요?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배당 성장성도 좋은데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마소의 배당 성장을 볼게요. 과거 배당 내역인데요. 20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3%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죠. 성장 기업이 이런 배당까지 성장률이 좋다. 그런 기업이 상당히 드문데 마소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배당을 얼마나 받을까? 1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1년에 9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률이 낮죠. 지금 현재 0.9%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10년 뒤를 봤더니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326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배당도 늘어나지만 주가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배당과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인데요. 그 현황을 보겠습니다. 발행 주식수를 보면 2013년도에 8.4빌리언이었는데 2022년 7.4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11%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11%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3년도에 100개의 주식이 있었다면 지금 11%를 감소시켰으니까 89개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거를 1억을 가지고서 100만 원이었다는 가치가 지금 현재 112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2013년도에 100만 원의 가치였는데 지금 112만 원, 12%는 올라가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0조 원이나 자사주를 매입했죠. 올해도 자사주를 매입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미래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마소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두각을 드러나기 시작한 사업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사이버 범죄가 1조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시급한 문제다.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했죠. 바이든이 그래서 기업 CEO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안에 대해서 투자 좀 합시다라고 하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두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EO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누가 많은 자금을 투자했냐 보게 되면은 마소가 23조, 구글이 11조,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마소의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마소는 또 왜 사이버 보안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사이버 보안은 생각보다 큰 시장으로 뻗어나갈 거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은 스마트시티, 핀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메타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곳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건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 돈을 강탈하려는 세력이 당연히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게 바로 사이버 해킹입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거래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내 정보도 더 많이 쌓여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켜야 될 산업들이 있을 거고 사이버 보안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산업이 잘 안 되더라도 사이버 보안은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사이버 보안을 보면 관련된 산업들이 정말 많죠. 그 산업들의 전망을 보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더욱더 보안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들도 이 산업들이랑 엮어져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된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투자가 아니라 ETF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담겨있는 ETF는 42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XLK라고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죠.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중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큰 쪽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Y나 QQQ, IVV가 있는데요. 이건 다 지수 추종하는 ETF죠. SPY랑 IVV는
QQQ는 S&P 500이고 QQQ는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오른쪽, 그리고 나는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면 왼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볼게요. 30명이 대답을 해줬는데요. 29명은 바이고 1명은 홀드입니다. 아무도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팔지 마소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9명이 대답을 해줬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1명이 더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 339달러죠. 지금 현재 251달러니까 35%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39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고점은 한 20%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최저점은 15%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점을 보더라도 287달러니까 지금 가격보단 당연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마소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모형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소는 큰 축 3가지가 있죠. 비즈니스, 클라우드, 개인 컴퓨팅입니다. 비즈니스는 제가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랑 워드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사용성이 높은 팀즈, 스카이프가 있습니다. 링크드인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HR 분야도 손을 뻗은 상태죠. 클라우드에는 애저 서비스랑 비주얼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산업의 파이도 커지니까 마소의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 컴퓨팅은 윈도우, 엑스박스, 그리고 서페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게임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이라는 거는 검색 광고인데요. 이 분야에도 자그마한 파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마소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산업이 확장될수록 당연히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소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매년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개최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설렘을 갖게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타깝게도 MR 헤드셋이랑 리얼리티 OS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반도체 M2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탑재한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그리고 OS를 보면서 애플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애플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큰 공룡이 될지, 그리고 제가 애플을 투자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주가와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폰이죠. 2007년에 첫 출시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아이패드랑 맥북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애플은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까지 확장해 갔는데요. 애플원, 헬스케어, 뮤직,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애플워치를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까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 실리콘이라고 M1을 개발했는데요. 반도체까지 손을 뻗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애플은 WWDC에서 M2를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품이랑 주가를 보면 당연히 재무제표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을 보면 2015년도에 234빌리언 달러였는데 21년도 말 기준으로 366빌리언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세계 시총 1위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총 수익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신용 등급을 AAA를 받은 기업입니다. 거의 국가급 기업인데요. 한국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죠. 미국과 동등 수준입니다. 기업으로서 AAA를 받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존슨앤존슨 딱 3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R&D 투자죠. 과거에 이렇게 잘했는데 미래에는 얼마나 투자를 잘하냐? 그거는 R&D를 봐야 됩니다. 2015년에는 8.1빌리언 달러였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21.9빌리언 달러까지, 역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 R&D 투자를 멈추거나 주춤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애플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역시나 과거에도 잘했고 미래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애플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투자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이미 M1과 M2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이번 M2는 애플카의 초석이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애플이 개발하는 모든 기기에 애플의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애플 기기가 10억 대가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도 10억 대 이상의 반도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고, 반도체 공급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애플도 이제 수혜받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헬스케어입니다. 애플은 피트니스를 시작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손을 뻗기 시작했죠. 헬스케어 산업, 앞으로 정말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령화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애플은 더욱 튼튼한 성장을 할 겁니다. 현재 운동량 체크부터 수면 관리까지 다양하게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질병에 대한 케어도 의사와 협업해서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광고인데요. 애플이 메타 플랫폼도 아니고 무슨 광고 회사냐 하겠지만, 앱스토어에 보면 상단에 있는 요 바, 여기서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통해 다운받는 게 58%나 된다고 합니다. 광고 붙일만 하겠죠.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30에서 50억 달러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광고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데이터 활용을 막고 있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휘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애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함정입니다. 애플은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앱스토어에는 더 매력적인 광고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애플과 구글만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독식해 갈 겁니다. OS 사업을 잡지 못한 메타 플랫폼은 또 한 번 쓴 고배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AR 기기입니다.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싶지만 현실감이 없는 단어라서 그런지 애플은 메타버스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죠. 팀쿡은 인터뷰할 때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 잘 피해가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AR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다양한 특허를 출연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AR은 현실 세계에 홀로그램 같이 구현하는 형태라서 이질감이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MR로 VR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좀 더 한 단계 더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 AR 기기가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따로 언급된 게 없었죠.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이 저가에 투자할 수 있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AR 글래스가 현재 모습으로 구현된 건 없지만 특허 기반으로 디자인을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AR 글래스는 더욱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무게가 중요한데 무게 또한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발열도 적을 거고 에너지 소비도 낮춰갈 겁니다. 마지막 애플의 투자 포인트 다섯 번째는 역시 애플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애플의 공식 입장으로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등은 테슬라죠. 테슬라랑 애플 앞으로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은 핸들이랑 페달을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반자동 상태의 자율주행을 뛰어넘고 바로 100%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2025년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은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겁니다. 그 와중에 스마트폰 OS 시장을 장악했던 애플은 차량용 OS도 또한 놓치지 않을 거겠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추가로 노동 시간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 빈도도 늘어날 거고 여행 산업도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업무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식당을 안 가고 차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운동도 차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늘어날 거니까 우리 투자자 마인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미래 투자 포인트 5가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죠. 애플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거나 애플을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애플의 대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락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3위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애플 사랑이 느껴지는 포인트죠. 뒤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ETF입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
투자하는 VTI랑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랑 SPY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현황을 보면 개인은 없죠. 그만큼 애플은 누구 하나가 흔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두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적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배당을 보겠습니다. 과거 배당 내역을 보면 2012년도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고 21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2에서 13년도 넘어갈 때는 배당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13년부터 연평균 배당률을 봤더니 9.4% 증가시켰습니다. 배당 성장률도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러면 실제로 1억을 투자하면 얼마나 배당을 줄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1억을 투자하면 64만 원의 배당을 줍니다. 적은 편에 속하죠. 배당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뒤를 보면 157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년이 지나면 3% 넘는 배당이 됩니다. 이것보다 애플은 더욱더 중요한 게 10년 뒤, 20년 뒤면 우리 주가는 2배, 4배, 5배 더 증가하게 되겠죠. 주가 상승도 하면서 배당도 증가한다.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애플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발행 주식수를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소해 왔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없앴기 때문에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2013년도에 26빌리언이었는데 지금 16빌리언까지 38%나 감소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게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한번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100개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38% 감소했으니까 2022년 기준으로 6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계산을 해보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개일 때 1억이랑 62개일 때 1억 가치가 다르겠죠. 나눠보면은 지금 한 주당 100만 원이 원래 2013년도의 가치였다면 지금 현재는 한 주당 가치가 16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62%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주식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올해 90빌리언이나 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보고 갈게요. 27명의 전문가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21명은 지금 사라, 그리고 6명은 홀딩하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아무도 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현재 주가를 보면 148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거냐라는 얘기에 42%더 상승할 거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6% 정도 올라갈 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중국 리스크, 아이폰 저성장,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다행히 중국 봉쇄는 풀려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이폰 매출이 애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신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비즈니스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과 워치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애플의 O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최근에는 반도체까지 직접 만들면서 최적화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애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애플카랑 AR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여기에 반도체 랑 서비스도 함께 입혀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더욱더 견고하고 넓은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이는 2025년 기점으로 확장해 갈 걸로 판단됩니다. 저는 2025년까지 열심히 트래킹하면서 투자를 고려할 겁니다.